네, 안녕하세요. 마계병원장 김병근입니다. 전문적인 학술과 관련된 내용 말고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 우리 중소병원 병원장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신 이 학회이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준비라는, 그리고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들을 되살리고, 또 현재 핫 이슈로 되어 있는 호흡기 환자 진료 클리닉이 어떤 것인지, 또 그곳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의 피드백, 그리고 앞으로의 제언들, 이런 내용들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가 어떤 건지 변천사와 또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넥스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용어부터 또 준비 과정, 그리고 현재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 대한 여러 일선 현장의 반응과 또 구비해야 될 점들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이의 검출률이 높아지고 감염을 경험하신 분들의 재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하루 20만 명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동네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던 코로나19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한 데 이어 검사와 처방,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개 이상 확보할 방침입니다. 올해 7월 달의 기사입니다. 기존의 호흡기 진료 클리닉의 여러 형태들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정부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지침상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의 명칭을 전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확진자가 검사, 진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종전 의료 운영기관들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고요. 지정 진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은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진단검사, 치료 등등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일원화하는 명칭이었는데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등을 전부 통합한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기 증상자에 대한 검사 진단, 또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등등을 전담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진료 지정 의료기관, 또 외래진료센터 이런 것들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했고, 이 중에 검사 진단 처방 대면 진료까지, 그리고 비대면 진료 등등을 전부 포함하는 기능이 갖춰진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천사를 쭉 보면은요, 우리가 2020년 2월 달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였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을 대거 모집하고 1차적으로 91개소를 지정하고 2차로 312소가 되어서 운영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후에 2020년 7월 2차 유행을 대비한 1차 의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전국적으로 500개소를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1년 12월에 들어서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를 하면서 모든 확진자 재택 치료의 원칙에 맞는 일상적 의료 대응을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외래진료센터를 만들었고요. 22년 4월 당시 전국에 6,300여 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5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1차 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22년 2월부터 시작됐고요. 처음에 208개소에서 시작돼서 약 10,000여 개소로 증가된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했고요. 이것은 재유행을 대비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일반 의료 체계 내 진료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12,600여 개소를 시작했고, 현재 10월 29일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00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10,000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목적은 결국 환자와 직원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부터 치료까지 1일 이내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입원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신속히 활용 가능한 의료 자원의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변천사에서 나왔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지침에 준하는 그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변형이 됐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운영 지침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진료센터는 결국 기존의 호흡기 환자 진료하고 관련된 치료제 처방, 진단 검사, 또 확진자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가능한 그런 기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소병원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 진료, 그리고 일반 환자로부터 공간 분리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요구했는데 최근 3판, 그러니까 올해 10월 19일부터 바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운영 지침에 의하면은 과거에는 시간 공간 분리 지침을 만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독감 유행을 대비한 것이고요. 또 소아 환자들 진료 제한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공간 분리가 초기부터 잘 되어 있다면은 이런 제한의 여부에 상관없이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진료센터의 가장 기초가 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여기에 핵심 운영 지침은요,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출입 동선, 그다음에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고 또 타공간과 공조를 분리하고 재순환을 방지하는 이런 상당히 많은 그런 시설적인 제약과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비말 차단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운영 지침의 핵심이고요. 여기에 따른 각 구역의 감염 예방 설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마다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를 했어야 되고요. 검체체 추실은 헤파 필터가 되어 있는 음압 설비를 가동했어야 되고 방사선 촬영 기계가 당연히 준비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호구 탈의실이라든지 접수 대기실을 전체를 다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운영 지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유지 비용 또한 상당히 많은 그런 소요가 있었습니다. 시설 장비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박여병원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진단검사, 또 PCR, RAT를 포함해서 또 치료제 처방,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구비하였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코로나 확진자는 전담 클리닉 진료를 가능하도록 준비했었고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이용에도 선별진료소 이용 후 바로 전담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환자의 선호 형태에 따라서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를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치료제는 처방 기준에 맞춰서 처방했는데 과거에 보건소를 통해서 배송하던 부분들을 근처 약국에서 즉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또한 대면 비대면으로 이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협조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팍스로비드는 약 1,100여 명, 라게브리오는 358명 처방을 했습니다. 확진자 대면 진료에 있어서는 전담 클리닉 안에서 공간을 분리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원장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은 전체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지 만약에 일반 병원들에서 이렇게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구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사선 검사, CT, 엑스레이 포함하고 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할 수 있었고요. 또 누적 진료는 거의 한 4,700명이 넘었고 또 투석을 외래와 입원을 나눠서 했는데 외래 투석만도 173명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선별진료소에서 대면 진료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면 진료와 영상 검사와 랩을 포함한 입원 진료까지 연계했었고
그로 인해서 외래 누적 입원 환자가 466명에 이르렀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선별진료소에서 언제든지 환자의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하였고요.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를 전부 포함해서 입원까지 연계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를 약 10,000회 정도, 재택 모니터링도 약 한 15,600회 정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요양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이라는 것을 운영했는데요. 저희 지역의 평택 안성의 요양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요양시설 또 보건소와 협력해서 저희 의료팀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진료하고 현장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을 하든지 아니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기동 전담반을 통해서 입원했던 예는 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넥스트 팬데믹. 우리가 보통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롱 코비드처럼 환자 감염 이후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원칙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더 팬데믹 또는 뉴 노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이런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이것들을 잘 교훈을 삼아서 다음을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풍토병이 되는 코비드-19, 보건의료 체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날 질환인데,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돼야 되고요.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제공, 그리고 대면 진료 중심의 의료 체계 전환 시에 원스톱 진료를 할 수 있게, 다시 말해 진료 처방 또 입원, 그 외에 다른 부대적인 치료까지, 그리고 코로나 환자의 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진료 처방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입원을 필요하다면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기존의 의료 체계가 보호가 되며 또 상급종합병원도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팬데믹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는 바 2003년 사스를 겪었고요. 2009년 신종플루였습니다. 12년이 아니고 15년인데요. 메르스를 우리가 심하게 겪었고, 그때 WHO에서는 사망 574명으로 발표했는데, 현재 2019년 이후에 코비드-19는 전 세계적으로 6억 2천 명 이상이 감염된 걸로 WHO 통계에 잡히고요. 사망은 65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넥스트 팬데믹이 올 것이고, 거기에는 몇 명이 감염되고 몇 명이 사망할 것인가? 당연히 다음의 변신의 규제 RNA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보다 10배에서 100만 배 이상 더 많은 유전적인 다양성, 변이들이 확보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RNA 바이러스가 넥스트 팬데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데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잘 구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입니다. 현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또 유사 감염병 발생 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공조라든지 동선 또 공간, 이런 분리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새로운 유용성을 갖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유사 감염병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일반 의료 체계를 멈추지 않고 코로나 환자 또는 호흡기 환자의 넥스트 팬데믹 때 우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기존의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하는, 다시 말해서 의료 붕괴를 막는 그런 든든한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중소병원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쭉 파악해본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심평원의 유탁 연구로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전담 클리닉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당연히 초기 비용이 높고 유지비가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때 지원금을 1억 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다 끊어진 상태인데 1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런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구축을 못했던 게 각 의료기관의 현실이고요.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시설적인 부분 또 만족도 부분 모든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기존의 의료기관 내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건물을 만들거나 건물 외부에서 이런 호흡기 환자 진료 클리닉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한시적으로 지금 국가재난 상태의 감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지나가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문제를 가지고 그 해결을 해야 되는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가 시작됩니다. 냉난방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운영 중단 예정인 의료기관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력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인력을 들이거나 기존의 인력이 업무가 과부하돼서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지원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신규 기관부터 적용하는 신청 새로운 요건 제3판에서는 올해 10월 19일부터 이번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별도 시설 장비비 지원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가건물 형태가 47%, 의료기관 내부가 38%, 의료기관 외부가 10%이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수병원에서는 첫 번째로 인력 부족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당연히 호흡기 전담 의사가 대부분 부재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설치 공간의 문제는 더 큰 문제였고요. 출입구 숫자 제한이라든지 동선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가건물을 개조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장기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요. 초기 비용이 막대한데 정부 기존 지원도 중단된 상태고 또 비용 인센티브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호흡기 진료센터가 앞으로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려면 전문 시설을 구비하는 것에서부터 유지 관리 모든 비용까지 행정적인 지원 또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10점 만점에 7점이 넘어갈 정도로 전체적으로 안전한 감염병 대응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 안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유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의료기관이 86%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이용자 중에 3%만 감염될 정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이용하면서 내부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대면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례는 이전보다도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반응도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또 충분한 진료를 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증대시켜야 되고요. 기존의 선별진료소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영상검사, 최소한 엑스레이를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비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여기까지 자체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상당 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퀘스천 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 감염병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좋은 역할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려면 동선, 공간, 공조 등등 이런 부분들을 기초부터 검토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요약입니다. 역할 유지 확대 또 역량 강화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에 안전하고 기능이 활성화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WHO에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블루프린트에 의하면은 앞으로 대유행 가능한 병원체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지카 바이러스, 디지즈 X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병원체 목록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변화무쌍한 특징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거지만 전에 우리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이런 감염병, 역병이 5년 주기설로 이루어지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보다도 대책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대비하고 당연히 이것은 호흡기 전파와 또 바이러스 질환, 인수공통병 등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거나 현재를 봤을 때 동일한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5년 7월 달입니다. 2015년 7월. 50여일 넘게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도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겠죠. 제2의 메르스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2의 메르스에 선제 대응하려면 감염병 전문가 육성과 의료기관의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당시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7년 전이죠. 메르스를 경험하고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 거의 패닉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당연히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온다. 준비하자.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는 거의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는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비드-19을 우리가 맞이한 거죠. 2020년 2월, 코비드-19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하고 한 달 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하자 감염병 대처와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단기간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와 함께 추진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좀 의료 체계를 준비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취약한 정부와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불안감과 불신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데자뷰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올해 5월 8일 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이 왜 필요한가라는 포럼에서 우리 임승관 원장님께서 했던 강연의 일부입니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제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런 고도의 감염병 진료시설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핵심 일은 저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종합병원은, 다른 병원은, 다른 요양병원은, 다른 요양시설은 얼마나 안전한가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도의 시설이 3개에서 5개가 되고 10개가 된다고 해서 과연 팬데믹으로부터 국민건강이 지켜질 것인가. 아주 일부가 더 안전해진다고 해서 전체가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되고 예산이 배정돼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사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적인 시기면 더 안전하게. 말씀이 빨라서 다 해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는 국가지정 감염병, 격리병상 등등 아주 극소수의 그 대비만 가지고 되겠느냐. 나머지 대다수 중요한 일반 병원들 또 종합병원 그리고 재활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급의 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구비를 하고 지금부터 잘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 날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끝을 말하는 그런 시점에 감염관리를 비롯한 방역 체계에 대한 개념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요. 특히 대다수의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태까지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일부 대형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일반 병원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하던 감염병에 대한 특화 병상, 시설, 인력에 대한 대비를 이제는 의원급에서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자체 공간 외에 추가
추가로 이런 시설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 지원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8월 25일 날 KBS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확진자가 줄면 이제 끝이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기사를 보겠습니다. 감염병 진료는 전문성이 중요해 평시에도 간호 인력이 상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처럼 유사시에 대비하는 개념입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간호 인력을 차출하고 병실 공사를 반복하는 땜질식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초창기에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수없이 많이 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설 장비 인력을 투입했죠. 인력은 그대로 철수한다 하더라도 시설 장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기 처분하거나 헐값에 매각하거나 아니면 망실되거나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호흡기 전문 센터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체 국가 예산 600조 정도에 해당에 약 한 10%에 남짓하는 한 50조, 60조 언저리가 국방비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지만 국방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유사시를 대비합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정부는 얼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고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여기 서울아산병원 김종욱 교수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 국방비를 투입하듯이 예산을 책정하고 투입해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중소병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감염병을 대응했던 그런 핵심적인 의료 자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사 감염병이 시작되는 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기능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기능이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또 출장 진료 등 입원 환자까지 모든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특히 이런 1차 진료에서부터 상급 의료기관까지 원활하고 순차적인 그런 환자의 입원, 진료, 또 수술, 처치 등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중소병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이전의 제도 안에 담아둘 수 없는 새로운 많은 것들을 양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설치 공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법률 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건물을 사용해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또 일부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요. Don't forget about what it has done. 코로나19가 한 일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죠. 곤이불악 민사위 하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곤란한 일을 겪고 나서도 거기에서 배움이 없다면 아주 밑바닥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2년 또 3년 동안 코로나19와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비용으로 지급한 돈만 7조 원이 넘고요. 진단검사 등등으로 비용 지출한 건강보험 재정도 역시 한 7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아까워하는 현실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50조, 100조 이렇게 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메르스 이후에 2020년까지 5년 동안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제대로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과연 얼마만한 재정을 들여서 잘 준비를 했을 때 얼마만한 절약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했더라면 절약되었을 수십조, 수백조 원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겨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런 중소병원들에 대한 호흡기 전담 진료센터를 지원하는데 인색하다면 앞으로 새로 다가올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 기존의 의료 체계, 의료 자원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또 다른 그런 수많은 손실을 입지 않을지 염려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